희미한 가로등 아래 피투성이가 된 내 딸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들 사람을 죽였어. 유진우 아버지, 그 사람. 유상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운 그 이름이 다시 내 딸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조용히 숨어 살았던 여자.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그날을 시작으로 사연은 시작됩니다. 그날 밤 서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3번의 가벼운 노크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었죠.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책장 정리를 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밀려 들어왔어요. 철 냄새. 아니, 피 냄새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밖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주였습니다. 내 딸 민주의 목소리였죠.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민주가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무릎은 힘없이 꺾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눈빛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눈빛은 이미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가 있었습니다. 28살 젊은 나이에 저런 눈빛을 가져야 한다는 게 어머니로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민주야. 달려가 민주를 부축했습니다. 민주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서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소파에 눕혔죠. 떨리는 손으로 민주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떨림을 넘어 분노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울음 섞인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죠. 엄마, 그 사람들 사람을 죽였어요. 뭐라고? 유진우 아버지, 그 사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유진우, 민주가 일하던 재단 이사장의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 실제로 한순간 숨이 멎었던 것 같습니다. 유상혁.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잊었다고, 이제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믿었던 그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언제든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민주를 응급처치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민주는 지친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고요한 숨소리가 서점 안을 채웠죠.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서연 서점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 냄새가 가득한 이 공간에서 나는 가만히 앉아 과거를 떠올렸어요.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20년 전 도망치던 그날 밤 생긴 흉터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책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백과사전 뒤에 숨겨둔 작은 금속 상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죠. 하지만 오늘 밤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낡은 열쇠를 돌렸어요.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뻣뻣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유상혁 불법 정치자금 수수 내역. 분명 내 손글씨였어요. 젊은 날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서류들과 작은 녹음기,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며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갔어요. 20년 전, 정의와 이상을 믿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부패한 권력과 싸우겠다고 외치던 한 남자가 있었죠. 젊고 패기 있던 유상혁 후보. 그를 도왔던 젊은 참모가 바로 나 한서연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선거를 치렀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진정한 변화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유상혁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나는 그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건 사람을 변하게 만들더군요. 처음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거짓말.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아져 있었죠. 뒷돈이 오갔고 진실은 짓밟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을 했고 서류를 복사했죠. 그리고 그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의문의 교통사고였죠. 경찰은 음주운전이라 했지만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경고라는 걸.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이거나 아니면 어린 민주의 차례일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선택했습니다. 정의가 아닌 생존을. 민주를 품에 안고 이곳으로 도망쳤어요. 모든 걸 버리고 한서연이 아닌 평범한 서점 주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이름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상혁. 이제 그는 권력의 꼭대기에 있었죠. 존경받는 의원이자 정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사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겠구나.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점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가 눈을 떴어요. 붓기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얼굴엔 여전히 피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 손을 꼭 잡더니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엄마, 제가 본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민주 옆에 앉아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희성문화장학회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회계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주가 일하던 재단은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 사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유상혁 의원이 직접 만든 재단이었죠. 언론에서는 항상 훌륭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소개되곤 했어요. 봉사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장학금으로 나가지 않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회계 실수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기업들로부터 들어온 기부금이 이상한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비용, 자문료, 행사비. 하지만 실제로 그런 행사나 자문은 없었어요. 서류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입금 내역을 추적했죠. 엄마,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정치자금이었어요. 유상혁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봉사기금이라더니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믿었는데 자신이 더러운 돈 세탁의 일부였다는 걸 알게 된 충격이었죠. 그래서 폭로하려고 했어요. 언론사에 제보하려고 연락했어요. 그런데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대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남자 셋이 내려 민주를 끌고 갔죠. 낯선 창고 같은 곳에 갇혔고 협박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살려주겠지만 한마디라도 하면 가족까지 해칠 거라고. 그리고 유진우를 죽인 것처럼. 유진우가 죽었다고? 네, 유진우도 재단 비리를 알았어요. 저보다 먼저 알았죠. 폭로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틀 전에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지만 절대 아니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죽던 날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의문사를 자살이나 사고로 꾸미는 것. 유상혁의 더러운 손이 다시 피를 묻히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도망쳤어? 3일째 되던 날 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왔고요. 민주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민주를 꽉 안아줬어요.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내가 선택했던 침묵과 도망. 그게 결국 민주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끝까지 싸웠더라면, 만약 유상혁을 제대로 무너뜨렸더라면 민주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민주야. 이제 엄마가 있어. 민주를 침대에 눕히고 나는 다시 책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던 전화기였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켜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지워졌다고 믿었던 이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았죠. 한 실장, 한태준. 20년 전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유상혁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동료였죠.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내가 도망칠 때 연락을 끊었어요. 한태준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살아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숨어 살고 있을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태준이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한 실장.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죠.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2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실장,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군요. 그날 이후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대표님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한태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 실장, 지금 시간 있어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분노,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갈망. 유상혁, 이제는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책장 구석에 놓인 금속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 녹음 파일들, 20년 전의 증거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가 가져온 새로운 증거까지.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끝장을 볼 거예요.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왔던 정의가 다시 깨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1시간 후 서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태준이 서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태준의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죠. 대표님, 한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한태준을 안으로 들였어요. 서점 안쪽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나는 한태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직한 모습이었죠.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태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나는 서점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보시다시피 책이나 팔면서 조용히 살았죠. 한 실장은요? 저는 작은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보안, 개인 경호 같은 일들이요. 그런데 사실은 한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대표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니. 한태준은 변함없이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한 실장.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민주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재단 비리, 유진우의 죽음, 민주가 당한 일들. 한태준은 말없이 듣더니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상혁이 또 그런 짓을 했군요. 대표님,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그래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금속 상자를 꺼내 한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20년 전의 증거들. 한태준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자료들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민주 씨가 가져온 새로운 증거까지 합치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 이상입니다.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한태준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가 왔다고. 한태준이 돌아간 후 나는 서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이 공간,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하지만 이제 그 삶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어요. 서점 문에 걸린 간판을 내렸습니다.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을 달았죠. 책장 사이를 걸으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서연, 유상혁의 비서실장이었던 시절에나 정의를 믿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젊은 날에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예전에 입고 다니던 바로 그 옷이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서연이 아닌 비서실장 한서연. 권력의 중심에서 일했던 그 사람.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노트북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화면이 켜지고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민주, 철컥.
잠금이 풀렸습니다. 바탕화면이 나타났어요.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서류 스캔본, 음성 녹취 파일, 입금 내역 엑셀 파일. 모두 살아있었어요. 유상혁이 만든 재단, 희성문화장학회. 겉으로는 장학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검은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통로였습니다.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장학금으로 쓰이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뒷돈으로 흘러들어갔죠. 그 증거가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파일을 복사해서 외장하드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민주가 가져온 최근 자료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년 전 증거와 현재 증거, 두 개가 합쳐지면 완벽한 그림이 나왔어요. 화면을 보며 나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내 곁에 있던 사람들, 유상혁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김동철, 기획실장, 영리하고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박미경, 홍보담당관, 언론을 다루는데 뛰어났던 사람이죠. 여전히 유상혁 곁에 있을까요? 이재훈, 재무담당,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전히 더러운 돈을 관리하고 있겠죠.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한때는 같은 꿈을 꾸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상혁의 범죄를 돕는 공범자들이 되어 있었죠. 노트 한 권을 꺼내 이름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조직도를 그렸어요. 유상혁을 중심으로 그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돈의 흐름, 권력의 구조, 모든 게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유상혁, 내가 쌓아 올린 이 제국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줄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태준이었습니다. 대표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희성문화장학회의 최근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어요. 빠르네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더는 늦출 수 없죠. 한태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20년 전 남편의 죽음 앞에서 무릎 꿇었던 나, 민주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나.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점 앞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선출한 의원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알려줄 테니까요. 정의는 연설문에 쓰는 문장이 아니야. 예전에 유상혁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행동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잠들었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20년의 침묵을 깨고 한서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흘 후 한태준이 다시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응접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펼쳐 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기업 명단, 정치인들의 이름.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대표님,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희성문화장학회로 들어온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의 기부금이 재단을 거쳐 정치인들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한 실장, 언론 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언론에 바로 터뜨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상혁이 재빨리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언론은 나중 문제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들의 숨통부터 막아야죠. 나는 서류 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희성문화장학회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은 세 군데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년 전에도 유상혁과 결탁했던 은행이었죠. 저 은행, 아직도 저 사람들과 거래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은행장이 유상혁 의원의 대학 후배거든요. 한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력과 돈은 항상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였죠. 금융권 몇 군데만 손대면 재단은 바로 휘청일 겁니다. 자금줄이 막히면 유상혁도 당황하겠죠. 좋아요. 그럼 시작해요. 하지만 한 실장, 이름은 숨겨요. 이름요? 네. 나는 아직 그림자로 남아있을 거예요. 유상혁이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지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당황하고 실수를 하게 되죠.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어요. 금융감독원에 익명 제보를 하고 세무당국에도 자료를 흘리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한 실장, 언론에도 조금씩 흘려요. 하지만 대놓고 하지 말고 소문처럼 퍼지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기자들 몇 명한테 살짝 귀띔하겠습니다. 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대표님, 이제 시작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20년 전과는 다르니까요. 한태준이 떠난 후 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상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젊고 패기 넘치던 모습, 정의를 외치던 그 눈빛. 하지만 권력을 손에 쥔 후 변해버린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 냉정한 말투. 이제 그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었어요. 이틀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화면에 뉴스 앵커가 보였어요. 희성문화장학회 자금 운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화면이 바뀌며 희성문화장학회 건물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나는 조용히 화면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 칼날이 제대로 꽂힌 겁니다. 그날 오후 유상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니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유상혁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불안함이 숨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일부 언론에서 희성문화장학회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유상혁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과하게 느껴졌어요. 불안을 감추려는 티가 났습니다. 저는 평생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왔고요. 이런 악의적인 공격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유상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황급히 떠나는 뒷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해, 유상혁, 그 단어는 내 입에서 나올 자격이 없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20년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태준이었어요. 대표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재단 계좌를 동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빠르네요. 생각보다 쉽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은행들도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죠. 좋아요. 계속 압박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 한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상혁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들은 내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0년을 준비한 전쟁. 그리고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민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회복된 얼굴이었어요. 피멍도 많이 가라앉았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한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유진우를 위해서도 꼭 끝까지 가야 해요. 그럴 거야. 약속해. 민주를 안아줬습니다. 품 안에서 민주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유상혁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점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분주했어요. 다음 수를 생각하고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유상혁,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누군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날 밤 갑자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서점 앞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주도 놀라서 뒤따라왔죠. 서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리창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였죠. 너 누군지 알아. 피였습니다. 피로 적은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가 내 팔을 붙잡았죠. 엄마, 괜찮아. 겁주려는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상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했어요. 제보자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의심하고 있는 거였죠. 한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한태준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 실장, 서점에 협박이 들어왔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협박 메시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30분 후 한태준이 부하 2명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유리창을 살피고 주변을 조사했어요. 한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표님, 감시가 붙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부터였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쪽 건물 옥상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서점 앞 차량 한 대도 수상합니다. 사흘 전부터 같은 자리에 계속 주차돼 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었다니. 그럼 민주도 위험한 거였죠. 민주는요? 민주도 감시받고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태준이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나는 민주를 데리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한 실장이 지켜줄 거야. 하지만 나도 두려웠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죽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작은 협박, 그리고 감시. 그 다음엔 아니, 생각하지 말자. 이번엔 다릅니다. 한태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상혁 쪽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경호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한 실장, 괜찮아요. 정의는 숨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표님, 괜찮다니까요. 강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불안했습니다. 민주가 다시 다칠까봐, 한태준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리창을 임시로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점 안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한태준이 말한 차량이 보였어요. 검은색 승용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민주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야 한다면서요. 나는 말렸지만 민주는 고집을 부렸어요.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태준에게 연락해서 경호원 2명을 붙였죠.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낮이고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날 거예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민주를 보내고 나는 서점에 혼자 남았어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주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불안함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실장, 민주 연락 안 돼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 한태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대표님, 경호원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강남역 부근이었어요. 민주는요? 휴대폰 위치 추적 중입니다. 잠깐만요.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길.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표님, 위치 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쪽입니다. 지금 바로 가요. 대표님, 위험합니다. 경찰은 안 돼요. 유상역 쪽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실장, 바로 출발해요. 전화를 끊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죽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처럼 또 늦는 건 아닐까? 그때처럼 또 소중한 사람을 잃는 건 아닐까?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한태준이 차를 몰고 서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에 탔어요. 뒷좌석에는 한태준의 부하 셋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죠. 빨리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한태준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들도 필사적일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민주를 구해야 해요. 물론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인천 남동공단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공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한태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하더니 앞쪽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폐창고입니다. 녹슨 철문이 달린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태준과 부하들도 내렸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뒤에 계세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대표님, 민주는 내 딸이에요. 한 실장.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장서서 창고로 다가갔어요. 철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태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 하나가 철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리고 한태준이 안을 살폈습니다.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했죠. 3명. 안에 남자가 3명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한태준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태준이 철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주가 보였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었고 손이 묶여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민주야. 민주를 감시하던 남자 둘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 명은 총을 꺼냈어요. 다른 한 명은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민주 옆에 서서 칼을 꺼내 들었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몽둥이를 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너희는 모를 거야. 이 여자 미쳤나? 남자가 달려들려는 순간 한태준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남자의 팔을 꺾었어요. 몽둥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비명이 울려 퍼졌죠. 나머지 부하들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총을 든 남자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한태준의 부하가 손목을 쳤습니다. 총이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주먹이 남자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남자가 쓰러졌죠. 칼을 든 남자만 남았습니다. 민주를 인질로 잡으려는 듯 다가갔어요. 하지만 한태준이 더 빨랐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목을 조르며 끌어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남자도 기절했어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민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을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민주가 나를 꽉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주가 흐느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민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걸을 수 있어? 네, 괜찮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태우고 한태준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고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깨어나고 있었죠. 빨리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뒷좌석에서 계속 떨고 있었어요. 내가 민주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상혁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금 신고하면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 쓰라린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정의를 위해선 때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유상혁과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요. 일주일 후 전국 생방송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스튜디오에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상혁이 보였어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정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사람, 국민이 존경하는 의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한태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준비 끝났습니다. 영상 파일 전송 완료했고 방송국 측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고생했어요, 한 실장. 아닙니다. 20년을 기다린 날입니다.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인사를 하고 주제를 소개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죠. 정작 개혁이 필요한 사람이 토론자로 앉아있다니. 유상혁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치개혁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저는 평생 국민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헌신해왔죠.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토론이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여러 주제가 오갔고 유상혁은 매번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어떤 질문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정치인처럼 보였죠.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자료인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스튜디오 전광판에 검은 화면이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가 나왔습니다. 희성문화장학회의 회계장부였어요. 봉사기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의 내역. 하지만 실제로는 장학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증거들. 화면이 넘어가며 입금 내역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기부금이 재단을 거쳐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간 과정.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유상혁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표이 역력했죠. 다른 토론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상혁의 목소리였어요. 20년 전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로 빼돌릴까요? 재단 이름으로 세탁하세요. 어차피 누가 알겠어요. 스튜디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고 카메라가 유상혁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유상혁은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것은 방금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갑자기 꺼졌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청중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나는 이미 스튜디오 안에 있었습니다. 한태준의 도움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조명 아래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어요. 유상혁 의원님, 내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상혁이 나를 봤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서연? 그래요. 20년 만이네요. 천천히 유상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가 나를 따라왔어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유상혁 앞에 섰어요. 20년 만에 마주본 얼굴.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의가 이익을 위해 팔릴 때 그건 범죄입니다. 유상혁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황해서 말문이 막힌 거였죠. 20년 전 당신은 정의를 외쳤습니다.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죠. 하지만 권력을 잡은 순간 모든 걸 배신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토론자들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을 죽였죠.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유진우를 죽이고 내 딸을 납치했습니다. 유상혁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요? 방금 본 영상이 전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한태준이 무대 옆에서 서류 뭉치를 건네줬습니다. 들어 올려 보였어요. 20년 전 자료와 최근 자료입니다. 당신의 범죄가 모두 기록돼 있어요. 검찰에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유상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는 듯 움직였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배치해둔 사람들이었죠. 유상혁, 당신은 내 제자였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배웠죠.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유상혁이 나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증오가 가득했어요. 내가 다 망쳤어. 나는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는데 위대한 정치인은 거짓말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찰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상혁에게 다가갔죠.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상혁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에 이끌려 나가는 유상혁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한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해냈죠, 한 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주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려와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민주야. 내가 있어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이겼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는 온통 유상혁 이야기였어요. 모든 채널을 돌려도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앵커들이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죠. 유상혁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진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는데요. 화면에 유상혁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유상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갈 뿐이었죠. 국민이 배신당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의의 상징으로 불렸던 인물의 추락에 충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와 유감을 표했죠. 시민들이 인터뷰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누굴 믿어야 할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실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유상혁은 끝났어요. 권력의 꼭대기에서 추락했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점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뒀던 서점.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죠.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정의에 관한 책이었어요. 철학자들이 쓴 오래된 책. 페이지를 넘기며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20년을 싸워서 얻은 답은 무엇일까? 민주가 서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의 불빛만 보일 뿐이었죠.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민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민주를 봤습니다. 민주의 얼굴에서 멍자국이 많이 사라졌어요.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흉터도 옅어지겠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끝났어. 유상혁은 이제 끝이야. 다행이다. 민주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민주야, 정의는 끝나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정의는 한 번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거야. 유상혁 같은 사람은 또 나타날 수 있어. 권력에 취하고 탐욕에 눈먼 사람들은 언제든 생겨나거든.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을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건가요? 아니, 싸움만이 답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정의가 뭔지 아는 거야.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지.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역사책, 철학책, 문학책. 모든 책 속에 진실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이 필요한 거야. 사람들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진짜 정의가 시작되는 곳이야. 민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한 적도 있었어. 두려워서 도망쳤고 숨어 살았지.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줬어. 제가요? 그래.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 나는 깨달았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싸워야 한다는 걸.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랑비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빗물에 반사돼 반짝였죠. 비 오네. 민주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는 모든 걸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와 때, 그리고 상처까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자리에서 일어나 서점 조명을 하나씩 껐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려는 순간 민주가 물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우리 뭐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책을 읽혀야지. 진짜 세상은 글자 속에 있으니까.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서점 문 열. 그래야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마지막 불을 껐습니다. 서점이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조금씩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하늘 한쪽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민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주를 꽉 안아줬어요. 나도 사랑해, 민주야.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새벽 공기, 책 냄새,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민주와 함께 서점을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뜰 것 같았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그리고 정의는 항상 이기거든. 항상요? 그래. 시간이 걸릴 순 있어도 결국엔 이기게 돼 있어.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 집으로 걸어가며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서점 간판이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나와 함께한 공간.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공간이죠.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새벽 햇살을 향해서.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의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진실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서연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마침내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선 다시 일어서야 할 때가 오는 법이죠. 정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아픔이 따르지만 결국엔 진실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힘내자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무료로 줄 수 있는 응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